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S&P와 나스닥은 지난주에 올해 최악의 주를 기록한 이후로 이번 주에는 올해 최고의 주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S&P 옵션 데이터를 보면 저번 주 금요일 마감 수준 바로 밑에 구매 지원이 있었다 그랬고, 그리고 저번 주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마켓이 리커버해서 이번 주에 오를 걸로 예측했는데 올해 기록으로 올라간 것은 놀랍네요. 특별히 수요일의 움직임이 희한했는데요. 수요일에는 CPI 인플레이션이 공개됐죠. S&P는 CPI 공개 후 1% 하락했다가 손실을 크게 반전시키고 최저 수준에서 2% 넘게 올라가서 그날을 1% 상승으로 끝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지수도 큰 반전을 해서 그날을 큰 이득으로 마쳤습니다. 2022년 10월 이후로 하루 안에 일어난 가장 큰 반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 사이에는 수요일에 반전이 왜 일어났냐가 큰 질문이었는데요. 제일 많이 본 의견은 BOJ가 엔켈이 풀리는 것을 막아서 반전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수요일에 S&P와 엔화 움직임을 보면 비슷했죠. 엔화는 달러에 비해 낮에는 상승했다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미국 마켓도 역으로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수요일만 보면 BOJ가 엔켈이 풀리는 것을 막았다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목요일과 금요일 엔화를 보면 미국 주식과 움직임이 달라서 이번 주에 엔화와 미국 주식 상관계가 무엇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엔화는 지금 달러에 비해 140.76입니다. 8월 초에 엔캐리 때문에 마켓이 크게 하락했을 때보다 엔화는 더 많이 상승했는데 미국 마켓은 대부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달처럼 엔캐리가 미국 마켓에 또다시 나쁜 영향을 줄 거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9월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엔캐리 혼란이 곧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수요일에 연준이 금리 결정을 내리죠. 결정 날짜가 다가오면서 연준이 금리를 0.5% 내릴 거라는 말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켓 예측을 보면 0.5% 내릴 확률이 28%에서 50%로 금요일에 크게 올라갔는데요. 미국 주식이 금요일에 상승한 이유 중 하나가 연준이 금리를 더 크게 내릴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역사적으로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0.5% 내리는 게 주식시장에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연준은 닷컴 거품 때랑 금융위기 때 첫 금리 인하를 0.5% 내렸고, 그 후에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에 들어갔었습니다.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0.5% 내리면 달러가 엔화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 엔캐리는 더 빨리 풀려서 미국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연준이 금리를 0.5% 내리면 마켓에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연준이 금리를 0.25%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0.25%를 내리던 0.5%를 내리던 이 차트는 연준이 금리를 내린 후 경기 침체가 안 온 경우만 보는 건데, 경기 침체가 없었어도 S&P 500은 1989년만 빼고 금리 인하 1개월 후 하락을 했었습니다. 1개월 후 평균 마이너스 3%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에는 역사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게 경기 침체가 있었던 없었던 마켓에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9월 후반기는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제일 나쁜 기간이라 제일 조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차트는 1928년부터 달마다 첫 10개 거래일과 마지막 10개 거래일을 나눠서 보는 건데요. 9월 마지막 10개 거래일을 보면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13%로 아무 10개 거래일보다 제일 낮습니다. 거기에다가 9월 마지막 10개 거래일에 마켓이 올라갈 확률이 39.58로 아무 10개 거래일보다 제일 낮습니다.
이 차트는 365일 날마다 평균을 보는 건데요. 데이터를 이렇게 봐도 9월 후반기에는 어느 때보다 마이너스 날을 제일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성으로 봐도 9월 후반기가 제일 나쁠 때고, 이번에는 연준이 첫 번째로 금리를 내리니까 그것 때문에도 역사적으로 나쁜 기간이고,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엔캐리가 풀릴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마켓 하락 압력이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린 다음에 6개월 후 S&P 500 분화 성과를 보면 유틸리티와 소비자 필수품이 제일 좋은 결과를 냈고, 부동산과 기술 산업이 제일 나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요즘에 유가가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유가는 2023년 3월 미국 지역은행 위기 때 다음으로 제일 낮은데요. 유가가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브렌트 원유 거래자들 포지션이 넷 숄트라고 합니다. 나라들은 석유 재고가 하루에 100만 배로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유가는 벌써 낮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날 수 있어서 석유 공급의 중단 위기도 있고, 오펙은 2025년 말까지 생산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는데도 유가에 대한 비관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위기 때문인데요. 미국만 아니고 경기 침체가 세계에 다 올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금값이 기록을 세우고 계속 상승할 걸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금값도 경기 침체 경고를 주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금을 경기 침체기에 불을 저장하는 안전한 자산 종류로 보기 때문인데요. 1968년 때부터 경기 침체 기간을 보면 금은 두 번만 빼고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배경에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이 경기 침체보다 더 나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경기 침체보다 더 나쁜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제이미 다이먼은 한 1년 동안 미국 경제가 나빠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려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제이미 다이먼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미국 국가 채무 문제 때문입니다. 미국은 올해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이 1조 2천억 달러 될 것인데요. 미국이 2023년에 거둔 세금과 수수료가 4조 4,400억 달러였으니까 국가 채무 이자 지출이 나라 수익의 27%를 차지합니다. 미국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날 걸로 예측되고 있으니 비용을 지불하려면 돈을 찍어내야 되는 방법뿐이 없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어도 제이미 다이먼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나쁜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В последние дни мы видим и слышим, как на очень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и в США муссируется тема о том, что киевский режим сможет наносить удары вглубь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западными вооружениями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И, судя по всему, это решение либо вот-вот будет принято, либо, судя по всему, вообще уже принято. И эта вещь, конечно, экстраординарная. Хотелось попросить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ть т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Происходит попытка подмены понятий, потому что речь не идет о разрешении или запрете киевскому режиму наносить удары по россий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Он и так наносит с помощью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и другими средствами, но когда речь идет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высокоточного оружия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запад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это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ая история. Дело в том, что я уже об этом говорил, и любые эксперты это подтвердят, и у нас, и на Западе, наносить удары современными высокоточными системами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запад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украинская армия не в состоянии. Она не может этого делать. Это возможно только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разведданных со спутников, которыми Украина не располагает,
Это данные только со спутников или Евросоюза, либо на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ах, в общем, с натовских спутников. Это первое. Второе, и очень важное, может быть, ключевое,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полетные задания в эти ракетные системы могут, по сути, вносить только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стран НАТО. Украин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делать это не могут. И поэтому речь идет не о том, чтобы разрешать украинскому режиму наносить удары по России этим оружием или не разрешать. Речь идет о том, чтобы 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о том, что страны НАТО напрямую участвуют в военном конфликте или нет. Если это решение будет принято, это будет означать не что иное, как прямое участие стран НАТО,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в войне на Украине. 이번 주에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내부에 쓸 수 있게 허락할 걸로 전문가들이 예측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한테 쏘면은 러시아는 네이토와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바이든은 영국 총리 스타머과의 회담에서 결정을 내릴 걸로 예측됐는데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한테 쏠 수 있다는 결정은 안 내렸지만 미래에 허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더 심각해질까봐 걱정이 되네요. 저는 카멀라 해리스가 대선을 이기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더 커질 수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트럼프가 이기면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수는 있어도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위해서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주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토론이 있었죠. 토론 전에 트럼프가 대선을 크게 이길 걸로 예측이 나왔었고 뉴욕타임스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이길 확률을 99.7%까지 줬는데 해리스가 토론을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닌데 토론 이후 새로 나온 예측은 해리스가 약간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이기고 있는지가 매주 바뀌니까 여론조사 정확성에 의심이 가네요. 트럼프는 ABC 방송국 아나운서들이 해리스 편을 들어줬다고 비난했고 또 다른 토론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해서 누가 더 좋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것은 이제 정책에 대한 토론보다 소셜미디어에서 누가 서로를 더 잘 깎아내나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국가 채무 문제랑 정치 상황을 보면 진짜 미국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